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제 초등이랑 유아에서 했던 문제들을 보면서 중등에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해설 강의 시간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볼 건데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다시피 선생님들 제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신 분들 이번에 난이도 어떻다고 생각하셨나요? 항상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난이도 어려웠다 라고 하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논술이 좀 많이 어렵긴 했지만 논술 외에 우리가 지금 볼 교육과정 A랑 B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선생님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유특에서 나오는 거야 하고 좀 넘겼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 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넘겨짚고 그냥 넘겨버렸던 그 부분들이 좀 나와서 어렵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초등을 보면서 중등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유특에서만 나오는 부분, 초특에서만 나오는 부분, 중특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없겠구나, 다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풀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 아니면 놓쳤던 부분들 있으면 아직 저희 일주일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 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특수부터 우리가 해설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종류를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답을 쓴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편이라고 해서 해설 강의 이렇게 두꺼운 걸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요 해설 강의는 선생님들 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보시라고 이제 공부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저랑은 이제 문제를 위주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을 제가 제일 앞에 넣긴 했지만 교직 논술은 일단 넘어가고요. 마지막 시간에 유특이랑 초특 같이 합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중특 선생님들은 논술 형태로 쓰진 않으시니까 봐야 하는 주요 개념들 위주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랑은 이제 특수 초등 교육과정 A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해설지 제일 앞쪽에 일쪽에 이제 어떤 영역에서 나왔는지 적어놨으니까 그거는 그냥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초등 교육과정 A 보실 건데 해설지는 6쪽 펼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 지금 보시면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1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 근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요거 푸실 때 초등 선생님들은 초등에 맞춰서 푸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에 맞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중등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지금 보시면 소문항 1번에서 이제 기억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기를 쓸 건데요. 보시면 기억은 진로 연계 교육이었어요. 자,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급간의 전환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이나 아니면 학교 학습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게 진로 연계 교육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진로 연계 교육은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 입학 초기에도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우리 중학교 위주로 볼게요. 자, 중학교에서는 진로 연계 교육 언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입학 초기는 제외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학기나 아니면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연계 교육을 편성 운영한다라고 중학교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은 진로 연계 교육할 때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 학기 또는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어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나요?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진로활동이나 아니면 자유학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 연계교육 어떻게 실시하는지,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랑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서 보시면 니은에 들어갈 교육과정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편성 운영하는데 하기 위한 교육과정 시수 확보 방안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 근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거죠. 자,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 학생이 있다. 그러면 체육, 미술, 그 다음에 점자였죠.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운영할 수 있고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국어, 수어, 그 다음에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교육과정은 점자, 이건 공통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 시수 확보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시수 확보한다 그랬죠? 교과군별 증감 시술을 활용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같은 경우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해서 해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하기 위해서 교과군별 증감 시술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조금 달랐어요. 고등학교는 어땠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과 농인의 생활과 문화는 어디에 넣어요? 특수교육 전문교과에 넣죠. 특수교육 전문교과에 직업생활 영역에 넣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르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그리고 농인의 생활과 문화는 특수교육 전문교과를 활용해서 지도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면요. 자, 3번에서 리을과 같이 답할 수 있는 이유를 쓸 거고요. 이유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초등교육과정 문제고요. 그래서 리을과 같이 답할 수 있는 이유를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을 뭔지 보시면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 리을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더 상위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죠. 기본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제 공통과 선택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기본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위가 기본 교육과정이니까 기본 교육과정에 맞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학년과 다른 학년보다 더 낮은 학년의 교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유를 쓰는 거죠. 뭔가요? 원래 학교는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 타학년군의 교과 내용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교에도 나와 있고 고등학교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해당 학년 말고 다른 학년의 교과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요. 자, 공통인지 선택인지 기본인지 확실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자, 학교급별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중학교에 해당하는 것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풀어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보시면요. 자,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뭐 먼저 보죠? 큰 문제부터 보죠. 자, 굵은 글씨. 자, 보시면 특수교사가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통합학급 교사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래요. 자, 통합교육 지원이 되어 있으면
다른 장애가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선생님들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거, 통합교육 영역에 무엇이 있었더라. 통합교육 영역에 무엇이 있었나요? 협력교수도 있었고요. 교수적 수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 중에 이제 교수 집단 수정을 위해서 또래 교수나 협동학습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려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문항으로 넘어가서 봤더니 자, A를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미출지인 니은의 긍정적인 효과를 쓸 건데 누구 입장에서 쓰래요? 정호의 입장에서 쓰래요.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쓰는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임용 문제는 항상 적용까지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A를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말, 그리고 니은의 긍정적인 효과를 봐야 되니까 바로 다시 제시문으로 들어와서요. 자, 김 교사가 이제 정호가 누군지 얘기하죠. 3학년 학습장애 학생 정호래요. 학습장애랑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봤더니 또래 교수 전략을 적용한대요. 자, 또래 교수라는 건 또래를 활용해서 또래 학습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또래 교수에도 절차가 있죠. 그래서 또래 교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대요.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 강조했던 건 사실 사전 훈련이었어요. 또래 교수를 하기 전에 또래 교수자에게 사전 훈련을 해야 된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거 지도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려면 일단 지도 목표 정해야 될 거고요. 대상 교과 선정해야 되고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을 해야지 이걸 바탕으로 또래 교수자를 지도를 하겠죠. 사전훈련을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단계가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기억 단계 보니까 자, 이 단계에서는 대상 학생의 교우 관계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거래요. 나 이런 절차 잘 모르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수업할 때 사실 사전훈련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걸 보고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잘 모르겠다 시험장에서 하면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요.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 때는 빈칸으로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래 교수를 할 때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할까? 선생님들 일단 추론을 해보시면요. 자, 먼저 이제 지도 목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교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교수 과정안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우리 또래 교수자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또래 교수자를 선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래 학습자도 선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래 교수자는 1명, 또래 학습자 1명 이렇게 선정하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여러 명이죠. 그래서 이 여러 명 중에 누가 또래 교수자를 할 건지, 그리고 누가 또래 학습자를 할 건지를 정하고 그들을 짝꿍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짝꿍을 지어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교우관계이죠. 그래서 또래 교수자를 선정한다, 또래 학습자를 선정한다 라고 할 때는 크게 교우관계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둘씩 이제 짝을 맞춰 줄 때는 얘네 둘이가 친한가, 좀 또래 교수자가 또래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또래 교수자와 또래 학습자를 결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우 관계까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과 약점만 확인한다면 그냥 또래 교수자 선정하고 또래 학습자 선정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교우 관계도 보고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가 해설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포인트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가셔야 돼요. 아는 것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정말로 모르겠다. 완전 처음 보는 개념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힌트가 무엇인가, 단서가 무엇인가를 좀 포인트로 찾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김 교사가 정호는 당연히 학습자로 선정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죠. 정호가 학습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낮기 때문에 얘 또래 학습자 아니냐 라고 했더니 특수교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래 교수에서 역할 바꾸기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래 교수에서 역할 바꾸기라고 하면 상부적 또래 교수 바로 떠오르실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뒤 맥락을 봐야 되죠. 정호가 또래 학습자로 바로 선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니은에 줄 그어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호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또래 교수자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부적 또래 교수에서 특히 정호가 또래 교수자일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쓰라라는 거고요. 아니면 능력이 낮은 학생이 또래 교수자가 되는 거? 역할 반전 또래 교수죠. 역할 반전 또래 교수의 긍정적인 효과를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장애 학생이 또래 교수자가 되면서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 역할 반전 또래 교수의 장점 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장점은 얘기했어요. 또래 교수자의 장점, 또래 학습자의 장점 얘기했죠. 그러면 또래 교수자로서의 장점을 여기다가 적용하시면 되죠. 뭐였나요? 학습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정호가 또래 학습자 역할을 하다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자아 존중감 향상이 좀 더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우리가 암기했던 또래 교수자의 장점을 정호에 적용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호는 또래 교수자 역할을 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해설지 보겠다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지에서 9 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해설지 9쪽 이제 저도 펴볼게요. 자, 해설지 9쪽에 보시면 이제 또래 교수의 실시 단계가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처음에 또래 교수 실시할 때 뭐 한대요? 참여자를 선정한대요. 그래서 또래 학습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또래 교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얘의 능력치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자, 결합시킬 때는 뭐래요? 자, 보시면 지도받을 기술 영역에서의 능력도 보지만 기존의 사회적 관계의 기초에서 결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인관계의 기초에서 결합시키는 게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대인관계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환경을 계획해요. 환경을 계획한다는 건 뭘까요? 어디에서 할 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개인적인 공간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교실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좀 덜 들리게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계획을 해요. 이제 환경 일정 계획하는 거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또래 교수를 실시할 건지 몇 분 동안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속할 건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선택을 해요. 자, 또래 교수자가 또래 학습자에게 가르쳐 주려면 아무것도 없이 가르쳐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용할 자료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자료를 왜 또래 교수자한테 만들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만들어 주죠?
또래 교수는 교수 집단의 유형일 뿐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교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사가 교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래 교수자를 그냥 활용하는 거지. 내가 자료도 만들고 일정도 계획하고 환경도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봤던 게 또래 교수자 훈련하는 사전 훈련 시기죠. 자, 사전 훈련 시기에는 또래 교수자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지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훈련 후에는 이제 또래 교수를 실시하죠. 실시할 때도 교사의 역할이 있었어요. 뭐였나요? 감독, 피드백이죠. 그래서 감독하고 피드백 제공하고 잘하면 뭐 강화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모두 다 실시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뭐 해요?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까지 이루어지면 또래 교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래 교수들 어떠한 교수를 실시할 때 항상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 계획 세우고 중재하고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계획 안에는 집단은 어떻게 할 건지, 목표는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교수의 이점 나와 있는데요. 자, 또래 학습자랑 또래 교수자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대상 학생이 지금 또래 학습자냐 아니면 또래 교수자냐에 따라서 이점을 나누어서 쓰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장애 학생이 또래 교수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장점은 자아 존중감, 그래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이러한 부분에 좀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래 교수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소문학 2번으로 넘어가시면요. B를 고려해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장애라고 써오긴 했지만 선생님은 처음에 문제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시죠? 그러면 이제 디귿에 들어간 말을 보기 위해서 이어서 제시문 쭉 보시면요. 이번에는 지적장애 학생 미니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장애와 또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적장애 학생 미니를 가르칠 때 디귿의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디귿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수교사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딘가요? 지적장애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읽기를 배운다.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자, 지적장애 학생들은 무언가를 배우는데 아니면 학업 기술을 배우는데 그 목표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하고 있죠. 자,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술 무엇이었나요? 기능적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건 기능적 기술이고요. 그래서 기능적 기술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기능적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죠. 그래서 기능적 교육과정 운영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 무슨 연령에 기반하나요? 생활 연령에 기반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능적 기술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기술은 지역사회 중심 교수로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쭉쭉 지금 머릿속에서 뻗어나가실 수 있어야 되죠. 지역사회 중심 교수, 지역사회 모의 교수, 참조 교수, 그다음에 일반 사례 교수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적 기술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다. X였죠. 그래서 기능적 기술을 알기 위해서 생태학적 목록법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생태학적 목록법 어떻게 적용하는 거였나요? 처음에 영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확인해요. 이때 환경 확인할 때는 현재와 미래 환경 모두 다 확인한다 했죠. 그래서 환경 확인한 다음에는 하위 환경 확인하고요. 하위 환경에서
할 활동들 확인하고요. 그 활동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과제 분석해서 기술을 결정하는 게 생태학적 목록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초등에서 기능적 기술 물어봤으니까 중등에서는 기능적 기술 똑같이 물어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기술을 아예 제시하고 이게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기능적 기술과 관련해서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생태학적 목록법 또는 가르치는 방법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은 쭉쭉 구조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밑줄 칠리을을 집단 간 경쟁 측면에서 비교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을 한 가지 쓰래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홍 교사의 말 보면요. 체육 수업에서 이제 협동학습을 적용한대요. 우리 지금 통합교육과 관련된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또래 교수랑 협동학습 나왔죠. 그래서 협동학습 중에 이제 STL과 CP를 구분하라고 하는데요. 경쟁 측면에서 비교해서 쓰래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협동학습 유형들 보면서 나누었었죠. 집단과 관련해서 집단 간 경쟁, 그리고 집단 내는 협동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는 집단 간 또는 집단 내에 협동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협동하는 건 동일하지만 집단들 간에 경쟁을 하냐, 집단 간에도 협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이거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집단 간 경쟁하는 것은 STL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단 간 협동하는 건 CP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학생 팀 학습은 집단 간 경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CP는 집단 내 협동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 구체적인 구성 하위 유형들은 외웠는데 이렇게 구분할 때 STL이랑 CP 나 안 외웠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힌트 찾을 수 있죠. CP는 이름부터 협동적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팀 학습에서는 여기는 팀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 팀을 넣었겠죠. 아, 팀 간의 경쟁을 보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STL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집단 간 경쟁하는 거. STAD 있었고요. 성취과제, 분담 모형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팀 경쟁학습, 그리고요. 팀 보조 개별학습, 직속, 투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협동적 프로젝트는요. 쿠 모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단 탐구 모형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특성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요 말 기억하셔야겠죠. 이제 수업 내용이나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요거 협동학습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티칭을 해보고 싶대요. 자, 팀 티칭 뭐였나요? 두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등한 책임, 동등한 역할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동등한 책임, 동등한 역할이었어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잘못된 거 한 가지 찾아서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 틀렸나요? A가 틀렸죠. A 보시면요. 자, 수업의 진행 과정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계획과 결과도 중점을 두어야 되죠. 자, 팀 티칭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교사는 수업의 계획부터 진행 과정, 결과에 중점을 두고 협력한다.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두 명의 교사가 긴밀하고 원활한 교류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팀티칭은 협력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협력 교수에 익숙한 교사들이 활용하기가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든 과정에서 책무를 공유해요. 우리 동등한 책임, 역할,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우리 팀티칭의 장점이 모델링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역할놀이를 통해 모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이러한 표시 해왔어요. 이 표시 왜 했을까요? 유특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특에서는 평행 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협력 교수 유형 초등에서도 나오고 유아에서도 나왔다. 그러면 중등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협력 교수 유형 5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팀티칭 지금 요거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교수 지원 있죠? 교수 지원은 뭐예요? 한 교사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동안 다른 교사는 학급을 순회하면서 적재적소에 도움을 제공한다. 순회, 적재적소가 포인트였죠.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장점. 그리고 전체 집단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장점. 단점은 학생 입장에서 단점은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 라는 거였고요. 교사 입장에서 단점은 뭐예요? 보조하는 교사로 찍힐 수 있다. 그래서 낙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사도 낙인의 문제가 있지만 항상 도움을 받는 학생에게도 낙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나요? 스테이션 교수 있었죠. 자, 스테이션 교수는 각각의 모둠으로 나눠서 이 모둠들이 영역을 순회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영역을 순회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역을 순회하지 않고 각각의 교사에게 학습을 한다면 이제 평행 교수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션 교수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각각의 영역을 학생들이 순회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포인트 뭐였어요? 장점? 전략적으로 집단 구성이 가능하다. 장점이었죠. 그리고 이것의 또 유의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었나요?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기술과 집단으로 활동하는 기술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독립적인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래서 타이머 이런 거 갖다 놓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평행 교수가 있었어요. 평행 교수는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두 교사가 동일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동일한 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보다는 복습하는데 좀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아니면 토론 학습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다는 기회가 높다. 왜냐면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안교수가 있었죠. 대안교수는 한 교사가 대집단, 전체 집단을 가르치는 동안 다른 교사는 소집단으로 보충, 심화 학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수 방법 자체는 우리가 그 소집단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게 하거나 아니면 고립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장점은 있었죠. 장점은 뭔가요? 개개인 학생과 학급 전체의 학습 속도를 맞출 수 있다. 장점이었죠. 그리고 보충과 심화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라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력 교수 같은 경우에 제가 유형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유형들의 장단점, 유의사항 꼭 다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특, 유특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나올 확률 되게 높은 부분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3번 보시면요. 굵은 글씨 봤더니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특성이 나온대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온다. 아, 그럼 자폐성 장애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소문항에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을 써라 라고 하네요. 제가 선생님들 귀찮게 계속 물어봤던 그 부분이죠. 한번 해볼까요? 일단 DSM-5에서 자폐성 장애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지 말고 이 안에 하위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위 내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결함에는 3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상호성의 결함,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함, 그 다음에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결함이 있었죠. 요 3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의 결함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에 뭐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어요.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물건 사용, 말하기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 다음에 극도로 제한된 관심, 틀에 박힌 일과 동일성에 대한 고집, 그리고 마지막이 감각에 대한 가속, 반응, 감인 반응 또는 특이한 관심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위 내용들 중에 지금 A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더 상위 범주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학교에 오면 나무 블럭을 일렬로 세워놓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대요. 이거 뭐예요? 지금 반복이 나오죠? 그러면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물건 사용이 되죠. 나무 블록이라는 물건을 반복적이고 상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장난감 같은 거, 물건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는 거, 이거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더니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무지개 순서대로 항상 정리한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정리해야 된다. 얘는 동일성에 대한 고집이죠. 요거 2개만 봐도 그러면 이제 요거 2개만 가지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할 수 있고요. 3번째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면요. 자, 큰 소리에 가민하게 반응한대요. 감각에 대한 가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바로 나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요 큰 소리로 가민하게 반응하고 귀를 틀어막는다. 요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큰 소리에 가민하게 반응한다 라고 하면 얘 지금 역치는 낮은 거고요. 귀를 틀어막았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기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낮은 역치에 적극적으로 자기 조절한다? 감각, 회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감각 회피의 특성을 나타내네요. 그럼 감각 회피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줘야 된다고요? 자극을 구조화해줘야 된다. 얘네는 예측하지 못하는 자극이 들어올까봐 틀에 박힌 일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극을 구조화해주고 새로운 자극을 줄 때는 점진적으로 기존에 익숙한 자극과 같이 연결해서 주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또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항 계속해서 볼게요. 자폐성 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특성을 쓰래요.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많이 생각하는 거 반향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새로운 말 만들어내는 거, 신조어 만들어내는 거 있었죠. 그리고 이 학생들 교사가나 아니면 대화 상대자가 대명사 쓰면 그거 그대로 따라 쓴다 했죠. 대명사 반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의사소통 특성 중에 어떤 것인가 하고 봤더니 유라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들었던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다닌대요. 이거 무엇인가요? 반향어 중에서도 지연 반향어죠. 그래서 지연 반향어라고 써주셔야 돼요. 반향어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래요? 유라의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선생님이 연필 꺼내야지 라고 말하면 연필 꺼내야지 라고 바로 말하고 있죠. 요거 뭐예요? 즉각 반향어죠. 즉각 반향어도 나오고 지연 반향어도 나오고 있는 아이에게서 지연 반향어 부분만 줄을 그었으니까 반향어 중에서도 특히 무엇이냐라는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반향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등에서는 지연 반향어 물어봤는데 유특에서는요. 의사소통 기능 물어봤죠. 그래서 반향어의 기능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기능은 그래서 유특에서 가서 확인해 볼 거고 우린 여기에서는 그럼 지연과 즉각 반향어를 나타내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연결해서 볼게요. 어떻게 지도해야 되죠? 단순히 속어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언어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영어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 들은 말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생의 정보 처리 능력에 적합한 언어를 교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영어와 관련된 지도 방안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같은 언어적 특성을 쓰래요. 자, B 보시면요. 정우인데요. 정우는 이어문 수준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B에서 보면 지금 뭔가 문장을 틀리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가 틀렸어요? 선생님 이가 그 다음에 바비가 맛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조사 가를 가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법을 가하게 적용한다, 가하게 일반화한다 라는 거 가잉 일반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사소통 장애에서 나왔었는데요.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어문을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잉 일반화랑 가잉 학대에 꼭 비교하자라고 하면서 강조했었죠. 가잉 일반화는 문법과 관련된 거, 그래서 조사를 더 붙여서 쓴다거나 아니면 존댓말 쓸 때 무조건 요 붙여서 한다거나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간다 했고요. 가잉 학대는 뭐였어요? 얘네 같은 거 아니에요? 가잉 학대는 의미를 가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다 강아지라고 부른다는 거 예시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잉 학대는 의미와 관련된 거고요. 가잉 일반화는 문법적인 측면과 관련된 거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뻗어나가 볼게요. 자, 의미와 관련해서 본래의 뜻보다 더 많은 뜻을 지칭하게 한다 하면 가잉 학대였고, 그럼 본래의 뜻보다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하면 가잉 축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문법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내용어 위주로 말을 한다. 뭐였죠? 전보식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떠한 특정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계속 말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예시로 뭐 엄마 밥, 엄마 화장실, 엄마 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였죠? 주축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주축어 하나를 가지고 다른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문장 만드는 거 주축 문법. 그다음에 기능어 없이 내용어로만 말하는 거 전보식 문장. 그래서 요 5가지 부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 원래 유특에서 나왔었던 거거든요. 작년에 그 부분 다시 연결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3번 소문항에서 자, C의 절차에서 정우의 정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극내 촉구의 예시를 한 가지 쓰고요. 니은에 들어갈 절차를 쓰고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극내 촉구는 뭐였어요?
자, 자극 내 촉구는 변별 자극을 수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변별 자극의 위치, 크기, 모양, 색깔, 강도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게 자극 내 촉구였어요. 이거 왜 사용하는 거였어요? 학생이 변별 자극을 잘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극 내 촉구의 예시를 써라 라고 하면 선생님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뭔가요? 이 활동에서 변별 자극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되죠. 그러면 일단 이 활동이 무엇인지 보면요. 시행 1 보시면 돼요. 자, 정우의 주의 집중을 시키고요. 이제 정우가 주의 집중하니까 사과, 수박, 딸기 단어들을 제시하면서 사과를 골라보라고 했대요. 자, 요 시에서 학생이 파악해야 되는 변별 자극 사과 단어 카드죠. 정반응을 하려고 내가 파악해야 되는 자극 사과 단어 카드예요. 그럼 이 사과 단어 카드를 잘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자극 내 촉구를 한다. 이 변별 자극 자체를 바꾸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어요? 사과 단어 카드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죠. 정우한테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는요. 사과 단어 카드만 컬러로 색칠을 하고 나머지 카드는 흑백 카드를 제시한다 라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사과 단어 카드를 좀 더 크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크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변별 자극이다 라는 거 찾아내시면 변별 자극 자체를 수정하는 형태로 예시 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자극 외 촉구 아니면 가외 자극 촉구다 라고 한다면요. 변별 자극은 그대로 두고 그것에 무언가를 추가해 주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카드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거기 안에 뭔가 더 추가해 줘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거 뭐 스티커 붙여주기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뭐 사과 카드에만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촉구 유형과 관련해서 유특에서도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유특에서는 반응 촉구와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초특에서는 자극 촉구와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촉구와 관련된 문제 뭐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선생님들 푸셨겠지만 촉구 용암 부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다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간 절차 보기에서 계속해서 보면요. 자, 독립시행훈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자, 독립시행훈련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비연속 개별 시행을 얘기하는 거죠. DTT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독립시행훈련 보고 DTT라는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요 부분 보시면 돼요. 항상 문제는 단서를 더 줘요. 그래서 보면 훈련을 10회 반복 실시한다. 이 훈련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네. 집중 시행하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시행 1 다음에 시행이 있고 그러면 집중 시행하면 DTT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진짜 DTT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하시면 돼요?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주의 집중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변별 자극 제시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반응이 있죠. 정반응이냐 오반응이냐. 정반응일 땐 강화제를 주고요. 오반응일 때는 피드백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하면서 사과 단어 다시 보여주면서 이게 사과예요 라고 하죠. 그러면 정반응과 오반응에 대해서 피드백까지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DTT에서는 뭐예요? 시행간 간격을 두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시행간 간격을 둔다. 그런데 시행간 간격은 매우 짧은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3에서 5초 정도의 시행간 간격을 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TT 같은 경우에 주의 집중, 변별 자극 제시, 반응,
피드백, 시행관,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 변별 자극 제공할 때 주의사항 무엇이었나요?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된다. 항상 똑같이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간결하게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간결 선생님들 연결하실 때 한 번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이가 잘 못한다 라고 해서 계속 변별작을 반복해서 제시하면 아이가 더 헷갈릴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변별자극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TT 나왔고요. 그리고 DTT 나오면 항상 우리 같이 연결해서 봤던 게 중심축 반응 훈련이었죠. 그래서 DTT랑 중심축 반응 훈련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면요. D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반응 또는 정반응에 가까운 반응을 하면 강화를 준다. 그래서 정반응에 강화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심축 반응 훈련 같은 경우에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선행 자극의 정반응뿐만 아니라 뭐 할 때 강화를 해준다 했죠? 시도를 할 때 강화해준다 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중심축 반응은 정반응에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시도할 때도 강화해준다. 그래서 동기 유발한다 했고요. 그리고 시도를 할 때 강화하는데 이때 강화는 자연적 강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연적 강화해주는 거, 시도를 할 때 강화해주는 거, 중심축 반응의 특징. 그래서 DTT는 정반응에만 강화한다. 그리고 자연적 강화이거나 인위적인 강화일 수 있는데 둘 다 어쨌든 강력한 강화여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심축 반응에서 또 동기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뭐 있나요? 시도에 대한 강화, 자연적 강화 말고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DTT는 변별 자극을 간결하게 한 번만 제공하지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나만 제공하지만 중심축 반응 훈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준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권을 제시한다. 그리고 유지 과제와 새로운 과제 함께 제시한다 라는 게 중심축 반응 훈련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동기 유발하기 위해서 시도에 대해서 강화한다. 나머지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복합단서에 반응하기 있었죠. 자, 복합단서에 반응하기도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데 점진적으로 추가해서 제공한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화를 자연적 강화로 옮겨가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행동 있었죠. 시작하기, 자기주도 반응. 그래서 시작하기, 자기주도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요청하기를 가르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있었죠. 그거는 자기 관리 전략들을 지도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축 반응 훈련 DTT랑 많이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4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